초당입니다. 초당이면 초가집인데 여기는 기아로 이었죠. 폐허가 되어 있는 것을 1960년대에 해남의 유지들이 이 훌륭한 정신이 해남에 있는데 이걸 복원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복원을 했습니다. 근데 복원을 얼마나 그분들도 연구와 노력이 있었겠지만은 은퇴로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하자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은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별 뜻이 없으니까 그렇게 있습니다. 다산 선생 여기 살 때 제자인 초이가 직접 그린 다산 초당도예요. 완전히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집이 5채입니다. 집이 5채인데 다산 선생이 살면서 여기를 꾸미고 제자들을 키우고 숙식을 하면서 했던 데는 집이 초가집 2개만 있었어요. 동암과 서암이 2개만 있었는데 지금은 5채를 짓고 전부 기와집이죠. 그래서 완전히 다르고 다산 사경도 그 당시하고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다산 초당 2개 앞에 쭉 담이 있습니다. 이쪽에 출입구가 있고요. 초가집이 2개 있고 가장 큰 특색이 바로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못이 지금은 하나만 있습니다만은 요 밑에 연못이 하나 더 있었어요. 더 있었고 이 집 뒤에 보면은 축을 쭉 써가지고 갖가지 꽃을 엄청 많이 심었습니다. 꽃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리고 다산 선생의 문집에 보면은 이걸 정리를 할 때 초당 뒤에서 물이 솟는데 물맛도 좋고 물이 개울이고 가물 때도 물이 계속 나더라. 그래서 연못을 만들기 시작했다. 2개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예쁜 돌들이 나오기 때문에 석가산을 만들었다. 석가산 지금은 연못 가운데 만들어놨는데 원래는 요 뒤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채소밭이라든지 꽃을 엄청 많이 가꿨습니다. 돌아가면서 한번 보십시오. 이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다산 초당도 다산 선생이 살았을 때의 그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산의 일생부터 제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다산 선생은 1762년에 태어나가지고 22살에 가계에 급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22살까지를 대충 성장기로 생각합니다. 성장기다. 그리고 15살에 장가를 갔어요. 굉장히 장가를 빨리 갔죠. 그때는 다 그랬을 겁니다만은 한 살 많은 풍산 홍씨에게 결혼했습니다. 집안이 다산 집안보다 훨씬 좋은 집안입니다. 다산은 경기도 두물머리에 사는 촌사람이었고 이 처갓집은 서울에 살면서 대대로 큰 빚을 했던 그런 집안이며 그리고 이제 다산 선생이 이렇게 학문을 열심히 하고 훌륭하게 된 이유가 뭐냐. 너무 자만해가지고 3번이나 진사시험에 떨어졌어요. 얼마나 창피해서 장계 가가지고 천재 소리를 듣는 총각이 가거 본다고 서울에 집까지 장만해가지고 살면서 가게에 3번 떨어졌으니 정말로 쪽팔리는 일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해서 지금의 다산학이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39살까지 23살부터 39살까지 18년을 폐설 사한기로 봅니다. 이 정확한 그 압니다. 대강 다산 선생을 22년 2세까지의 성장기를 보고 나머지는 대충 18년으로 자른 겁니다. 정확하게 월까지 계산하면 18년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대충 폐설살이 18년을 했고 유배살이 18년을 했습니다. 유배에 풀려서 고향에 와가지고 폐족이 되어서 산 18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은 일생을 대충 보면은 18년이라는 숫자와 굉장히 연관이 깊은 일생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진에 유배를 갔었죠. 강진에 유배를 갔는데
나이 40에 강진에 가서 바로 중풍이 들었어요. 항상 춤이 흐르고 다리에 마비가 오고 그래서 다산이 아들 둘이 있고 딸 하나 있거든. 아들 둘에게 편지를 씁니다. 누가 에디가 이 경상도 바닷가 빈방에 내려와서 이 중풍이 들었다. 나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내가 나의 몸을 다스리게끔 의학 서적을 있는 대로 구하고 너희들이 구할 수 있는 한약재를 전부 구해서 나에게 내리다오. 그랬어요. 그때부터 자기 몸을 시험 도구로 삼아서 의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은 바닷가나 논두럭 산을 다니면서 약초를 캐고 이래서 하니까 하루는 젊은 사람이 하나 찾아옵니다. 아전의 아들인가 이런데 우리 동네에 나라에서 이름 있는 학자께서 어려움을 당해서 와 사신다는데 그렇게 의학 공부도 깊고 의학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으시다는데 어찌 혼자만 약을 먹으면서 그렇게 몸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은 병이 들면은 처음에 무당을 데려다가 푸닥거리를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뱀을 잡아먹고 그것도 안 되면 방에 들어놓아서 죽을 날만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학자께서 이웃 사람들의 고초를 보고도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을 위해서 간단한 의학 서적이나 이런 것을 지어 주십시오. 그래서 다산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체 그 자네 말이 올래 내가 그걸 한 권 만들어 주리라. 그 2권을 썼어요. 2권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 재밌습니다. 촌병혹치예요. 촌사람 병을 나의 처방을 보고 약을 만들어 먹으면 혹 나을 수도 있다. 근데 다산 선생이 그 처방전을 줄 때 거기에는 인삼 녹용을 삶아 먹고 거기에는 푸자를 넣고 이런 식으로 책을 써주면 그 맞아 죽었겠죠.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부황이 된 사람이 많고 이런데 다산 선생이 그래서 그 바닷가 빈방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로만 이 2권을 책을 써줬어요. 그게 촌병혹치입니다. 근데 거기에도 보면 아주 재미난 게 있어요. 촌병혹치의 제일 첫 번째 처방 병명이 뭐냐? 뭐겠어요? 감기. 풍. 어? 풍. 술병이에요, 술병.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먹을 게 없고 애들은 배가 남산만이 불러가지고 있는데도 너희마들은 때를 불면서도 어쩐 술을 해서 술을 먹더라. 굶은 데다가 술만 퍼먹으니까 전부 술병이 들어가 술 한잔 먹으면 픽쳐뱉기고 픽쳐뱉기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촌병혹치의 첫 번째 처방이 술병이다. 재미가 있죠. 제일 마지막 처방전이 있습니다. 다산이 그 책을 쓰면서 그걸 들미경을 보면 그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썼어요. 뭐겠어요? 여러분 추측 나눈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색병이다, 색병. 너희마들은 그 집안의 처자들은 밥이 없어 때거리로 굶는데 어떻게 모여요? 작당에서 술 퍼먹고 술 퍼먹으면 집에 가서 각시 막 생다리를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너희마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촌병혹치의 마지막 처방이 색병을 실었다. 다선생이 그 서문에다 그걸 써놨어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술병, 제일 마지막이 색병. 너희마들이 문제죠. 예. 그렇습니까? 너희마들이 예. 문제죠. 예. 그리고 거기에 1년간 있었어요. 장기에 3월 달에 와서 11월 달에 10월 달에 또 서울에 잡혀갔어요. 가서 곤장 맞고 또 반대파들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기는 강진 여기로 유배로 오고 행님은
흑산도로 유배를 갔습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고 스승같이 모시던 형님은 흑산도로 유배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벌써 유배를 가면 폐서인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배살이를 끝나고 신혼이 되면은 다시 양반으로 돌아가는데 다사는 해배되고 나서 18년까지 살다가 죽으면서까지 신혼이 안 돼가지고 폐족으로 살다. 뭐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는 폐족이다 했는데 폐족으로 살다가 죽었어요. 폐족으로 살다 죽으니까 자기는 죄가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아들들은 카드까지도 볼 수도 없고 자기 아들도 폐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한이 돼가지고 다산이 자기 아들들 교육을 시키면서 편지나 이런 걸 많이 보냈는데 이런 편지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재기하려면은 나가 죽고 나서 혹시 자기들 당파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자기들이 또 신원이 되거든요. 신원이 되면은 언제 될는지 모르지만은 너희들이 재기를 하려면 서울을 떠나지 마라. 서울 사대문 밖 신내 밖을 떠나지 말고 어쨌든 서울 안에서 서울에서 묵고 살면서 뒹굴어야 재기를 한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울에만 가고 시골에는 텅텅 비잖아요. 그런 편지도 썼다. 그리고 다산까지 제가 다산에 대해서 좀 책을 좀 보고 하면서 다산같이 아내를 사랑한 사람이 없어요. 조선시대는 어쨌습니까? 남존여비의 시대. 여자가 살다가 몹쓸 병이 들면 합법적으로 쫓아낼 수가 있어요. 칠거지역이라 했잖아요. 희생과 봉사를 하다가 병이 들었다. 약 좀 몇 첩지 주고 했는데 안 나서 친정에 가서 나사와. 그게 합법적으로 그런 거 있었던 시절이고 조선시대 때 여인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자들이 많습니다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누구냐? 짐승의 우애 등급으로서 자식을 놓고 대를 잇는 게 최고의 책무이자义무이고 그리고 남자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하는 게 여자예요. 똑같아요. 남편 옆에서 아들만 놓는 거지 방에서 잠자는 거지 마소와 똑같은 대접을 받았다.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에 조선의 남자들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글을 남긴 사람이 거의 없어요. 딱 한 번 있어. 합법적으로 아내 욕받다, 아내는 예쁘고 행실이 고왔다.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내가 자기보다 먼저 죽었을 때 그거는 합법적으로 글을 쓸 수 있어요. 그 시를 도망시라고 합니다. 도망시. 아내의 정절이나 덕을 기리는 시다. 도망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내를 위한 글, 제문이라고, 제문이나 뭐 이런 글들 밖에 합법적으로 쓸 수 없어요. 그런데 다산 선생은 18년간 유배를 살았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내에 대한 글을 엄청 많이 썼어요. 아내에 대한 시, 아내에 바치는 시, 아내에 대한 글들을 엄청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다산 선생같이 드라마틱한 삶을 산 사람이 없어요. 40세에 중풍이 들고 머리가 빠지고 이빨이 빠지고 이가 아파서 뒹굴고 하면서도 자기가 자기 몸을 다스려가면서 의학을 공부해가면서 그 시대에 75살 이상은 기적적인 삶이에요. 그 시대에 평균 수명이 50세 초반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게 다산 선생은 자기가 자기의 병을 다스려가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배살이를 끝내고 집에서 아내와 18년을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옛날에는 결혼 60주년이 되면은 뭘 했습니까? 해홀례라는 걸 했어요. 다 해홀례를 했습니다. 결혼했던 날에 다시 결혼식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걸 해홀례라고 그럽니다.
지금 저 다산 선생의 고향에 가면은 그걸 무다 행사로 매년 다산의 해올레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는데 다산 선생이 남긴 편지에 보면은 해올레 날이 다가오니까 쑥스럽다 하는 이런 편지도 남아 있고요. 해올레 사흘 전에 아내에게 바치는 마지막 시를 지어서 바칩니다. 그만큼 애처가 있어요. 그 시를 제가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60년 세월이 바람개비같이 희딱 지나고 복사꽃 만발한 60년 전 신혼의 그날 그때 갔구나. 그날 결혼하니까 해올레 날을 다가오니까 벌써 그날도 복사꽃이 막 피어 있는 거예요. 살아서 입을 죽여서 입을 늙은 세월을 재촉하고 슬픔은 짧고 기쁨은 기니 이것도 임금님 은혜라네. 이밭 목련사 소리 나누기 좋고 그 옛날 핫빛첩에 흔적이 남아있다네. 갈라졌다가 다시 합하는 것은 나와 같고 한압주 잔을 남겨 자손하게 주리라는 시를 남겼어요. 여기에 이제 한압주가 뭐냐? 이 시 제목이 해근시입니다. 해근. 근은 뭐냐? 결혼식을 올릴 때 신랑 신부가 나누는 잔을 근이라 그래요. 그 근을 뭘로 만드느냐? 조롱박으로 만들어요. 하나의 조롱박을 딱 타가지고 신랑 각시가 주고 받으면서 본례를 치르면 그 잔은 두 분이 죽을 때까지 그대로 보존을 하는 거예요. 그래 해올레를 치르는 그런 감격이나 복 있는 사람은 그걸 내어서 해올레일 때 다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을 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시의 제목이 아까 그 시의 제목이 해근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그 해근의 60년 전의 잔 해올레에 또 썼던 그 잔을 자식들에게 남겨주겠다. 그렇게 읊으면서 거기에 보면은 햇빛첩에 먹물 자국이 남았다는 구절이 나와요. 그게 뭐냐? 다산 유배 10년 만에 아내가 한글 편지를 가끔 보냈거든요. 그리고 막 밥도 해보내고 찰밥도 해보내고 약술도 담아서 보내고 그래 했는데 한 번은 아무 편지도 없이 짐을 하나 보냈어요. 옛날에는 전부 인편으로 가져오고 인편으로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짐이 하나 왔는데 다산이 끌려보니까 그래도 또박또박 업문으로 한자로 글을 써가지고 편지도 보냈는데 편지도 없는데 끌려보니까 빛바랜 아내의 치마가 들었어요. 아내가 시집 올 때 16살에 입고 왔던 붉은 노을빛 치마와 빛바랜 옷들을 싸가지 보냈어요. 그 뜻이 뭐겠어요? 유배살이 사는 당신은 얼마나 힘듭니까? 고향에 있는 나도 그렇습니다. 나가 당신에게 입고 왔던 이 붉은 치마도 이렇게 빛이 바랬습니다. 나의 속마음도 이 치마와 같습니다. 이런 뜻으로 그 빛바랜 치마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다산은 그 아내의 노을빛 빛바랜 치마를 받자 생각에 젖어 있다가 단장 그 치마를 싹둑싹둑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모신이 떨어질 것 같아서 떨어질 것 같아요. 여기 나무가 있어요. 아이 각시가 물 따르러 오면 물도 좀 주고 그러는 거 아이가?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조그만 첩을 만들었어요. 그 첩에다가 두 아들에게 가훈을 적었어요. 가훈을.
이게 몇 년 전에 발견됐습니다. 몇 년 전에 고물장사대학가에서 발견돼 가지고 이게 옥션에 나왔어요. 옥션에 나왔을 때 문화관광부에서 이것은 개인이 소장할 물건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빛바랜 치마로 만든 조그마한 첩에 다산의 또박또박 쓴 필체로 쓴 가훈이 옥션에 와가지고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이걸 샀어요. 7억 5천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 국가의 발표대로 같으면 올 연말부터나 전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전시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고요.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썼고 예동딸이 있었거든요. 예동딸이 있었는데 예동딸이 다산의 제자 중의 한 사람 애갓집 해남 윤씨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 예동딸이 시집 갔는데 혼자도 너무 오래됐고 유배 살면서 때끝 없는 주제에 뭐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시집 올 때 입고 왔던 치마 짜투리에다가 그림을 그려줍니다. 매조도를 그렸습니다. 활짝 핀 매야에 새 두 마리가 탁 마주 쳐다보면서 사랑을 나누고 있는 매조도를 그려주면서 밑에 시를 써가지고 딸의 혼수로 줬어요. 이것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은 그 아내의 빛바랜 노을 하자거든요. 빨간 노을 같은 색깔 붉은 치마가 그렇게 빛바랜 노을 치마에다가 글을 썼다. 그게 핫비첩이고 아까 그 해올래 사흘 전에 아내에 바치는 시에 핫비첩에 먹물이 남아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사연이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산은 또 아내에 바치는 시라든지 아내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은 철들고 한 20년 같이 살면서 자식을 9이 낳았어요. 9이. 9이나 낳고 그랬는데